여보, 미안해. 이제 다른 사람과 살게 됐어. 지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너도 나를 이해해 줄 거지?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살게. 58세 한기석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13살 연하의 간호사 윤지연과 만나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기석.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결심했죠. 오빠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강남의 화려한 예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객들 앞에서 상영된 믿을 수 없는 영상. 그 영상을 준비한 사람의 정체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또 속을 줄은 몰랐다. 이번에는 제대로 혼쭐이 났지? 복수의 배후에 숨겨진 10년 전의 비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한기석이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그는 회색빛 머리카락이 성긴 이마를 드러내고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녁 식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과거의 사진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석과 아내 혜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기석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혜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미소를 잃지 않았었어요.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리운 사람이었습니다. 기석은 앨범을 덮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저녁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것.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했지만 기석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혜란만큼 좋은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내던 어느 일요일, 기석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이었어요. 기석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퍼주고 있었죠. 어르신들이 하나씩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윤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단정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봉사는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교회 사무실에 가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윤지연이에요.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기석 옆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누어 주며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기석은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교회 앞 카페에서 차를 마셨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봉사활동까지 하시니 대단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기석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는데 작년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아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혼자 사세요? 지연의 질문에 기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내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거든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했어요. 지연은 기석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기석을 배려했고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기석은 서서히 지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기석은 지연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어요. 둘 다 나이가 있는 만큼 진지한 관계를 원했죠. 지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진심입니다. 저도 기석 오빠를 좋아해요.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의 연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석은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어요. 지연과 함께 있으면 외로움이 사라졌고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기석은 지연에게 결혼을 제안했어요. 지연아, 우리 결혼하자. 나이가 있으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빠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기석의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기석아, 그 여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45살이야. 13살 차이네. 너무 어린 거 아니야? 혹시 돈이 목적인 건 아닐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요즘 재혼을 노리는 여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조심해야 할 거야. 기석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교회 사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죠. 기석 집사님,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지연이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요? 기석은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지연이 삶의 희망이었어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지연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도 예약했어요. 강남의 대형 예식장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기석은 아내의 묘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묘지였어요. 혜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이제 다른 사람과 살게 됐어. 지연이라는 좋은 사람을 만났거든. 너도 나를 이해해 줄 거지? 이번에는 꼭 행복하게 살게. 기석은 묘비에 새겨진 아내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어요. 마치 혜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어요. 혜란과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를 지연에게 줄 생각이었어요. 이 반지로 지연이와 새로운 시작을 하겠어. 여보도 축복해줘. 기석은 반지를 꼭 쥐고 일어났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묘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새로운 출발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멀리서 한 여성이 기석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그녀는 기석이 떠난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남의 웨딩홀은 화려한 장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꽃들이 통로 양쪽에 늘어서 있었고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하객들이 자리에 앉아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턱시도를 입고 예식장 뒤편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지연은 드레스룸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그녀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연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담당한 직원이 마지막 터치를 해주고 있었죠.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신랑님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석이 먼저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기석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이어서 지연이 입장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지연은 기석에게 다가가 그의 팔짱을 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례를 맡은 목사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기석 집사님과 윤지연 자매님의 결혼식을 거행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두 분이 평생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기석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도 기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축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감동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축가가 끝나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축하 영상을 상영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이니 함께 감상해 주세요. 예식장 앞쪽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축하 메시지들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동료들이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기석 형,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지연 언니 예쁜 신부가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따뜻한 축하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하객들도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둠침침한 호텔방이 나타났어요. 침대 위에서 두 남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뭐지? 축하 영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영상 속에서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자고. 남자가 거칠게 대답했어요. 뭘 그만해? 내가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화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그 순간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 신부 아니야? 맞아. 분명히 윤지연이야.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몸을 떨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석도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대체 뭐야? 누가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지? 신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뜻이야? 지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녀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들고 단상에서 뛰어내렸어요. 예식장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기석은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은 아직도 재생되고 있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직원들이 당황해서 영상을 끄려고 했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거 실화야? 정말 신부가 바람을 피운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완전 막장 드라마네. 기석은 여전히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찾은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사가 다가와서 기석의 어깨를 잡았어요. 기석 집사님, 일단 이 자리를 정리하시죠.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영상이 드디어 꺼졌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기석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식이 엉망이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지만 기석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구들, 교회 사람들, 회사 동료들의 전화였어요. 하지만 기석은 받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식장에서 일어난 일이 악몽 같았습니다. 지연의 외도 영상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상영된 것. 그 충격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런 영상을 준비한 걸까요? 기석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문의해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연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석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물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거든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월요일이 되어 기석은 억지로 회사에 나갔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동료들이 기석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기석 과장님 결혼식에서 큰일 났다면서요? 신부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사실이에요? 영상까지 나왔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참 안타깝네요. 기석은 그런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혼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평소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답답한 마음을 달랠 방법이 없었어요.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니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괴로운 생각들이 멈춰지는 것 같았어요. 부장이 기석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니 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기석 씨, 좀 앉아보세요. 무슨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숙이고 앉았어요. 부끄러워서 부장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 언론까지요? 인터넷에 영상이 퍼졌다더군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빨리 번지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분간 휴가를 쓰시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말입니다. 기석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회사에 있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술을 샀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주를 따라 마셨어요. 목이 따가웠지만 계속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 고통이 잊혀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술을 마실수록 지연과의 추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던 교회에서의 모습, 함께 걸었던 한강공원, 프러포즈했던 레스토랑. 모든 것이 거짓이었나요? 지연의 따뜻한 미소도 자신을 향한 사랑도 모두 가짜였던 걸까요?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기석 집사님, 괜찮으신가요? 교회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당분간 교회에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것이 기석 집사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고맙지만 저는 사람들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까 기도하면서 이겨내세요. 기석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어요. 가엾다는 시선으로 보거나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겠죠. 며칠 후 기석은 결심을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그 시선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서 부장에게 제출했어요. 부장은 만류했지만 기석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정말 그만두시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텐데.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망신당한 사람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다닌 회사인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부장도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기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퇴사 절차를 밟고 회사를 나올 때 기석은 후련하면서도 막막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지연이 남겨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화장품, 옷까지, 액세서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행복했던 시간을 상기시켰어요. 그때는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연의 가방을 뒤지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기석은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해 봤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예식장에서 상영된 그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 파일 옆에 텍스트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또 속을 줄은 몰랐다. 이번에는 제대로 혼쭐이 났지? 기석은 그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영상을 준비한 게 분명했어요. 지연을 노린 복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글씨체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메모를 다시 읽어봤어요.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요? 지연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기석은 USB를 들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누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건지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기석이 USB를 발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일의 진상을 파헤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부족했습니다. 그 글씨체가 누구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기석은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혹시 영상을 누가 전달했는지 알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결혼식을 올렸던 한기석입니다. 아, 네. 기억합니다. 그때 일로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누가 가져온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영상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석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통화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몇 분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담당 최성우입니다. 그날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저희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성우 씨, 혹시 그 영상을 누가 준비한 건지 아세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며칠 전부터 조사를 해봤거든요. 정말요? 뭔가 발견한 게 있나요? 네, 사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축하 영상은 신랑 신부나 가족이 직접 가져오는데 그날은 다른 분이 가져오셨더라고요. 다른 분이요? 누구죠? 예약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정미숙이라는 분이었어요. 신랑 신부 지인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맡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기석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미숙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정미숙은 죽은 아내 혜란의 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석의 처형이었죠.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석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혜란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미숙이 병실에 와서 기석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부 혜란이가 많이 아파 보여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래요. 그때 미숙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녀는 혜란의 손을 잡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혜란아, 정신 차려. 형부가 얼마나 걱정하는데. 그런데 미숙이 기석에게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형부, 혹시 나중에 다른 여자를 만나시게 되면 조심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 중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미숙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냥 하는 얘기예요. 형부는 너무 착하셔서 속기 쉬우니까.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었습니다. 혜란의 병이 더 심각해지면서 그런 대화는 잊혀졌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미숙의 말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혜란이 세상을 떠난 후 미숙과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장례식 때도 와서 조의를 표했지만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기석도 바쁜 일상에 치여 처형과 연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이 이번 결혼식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영상을 준비했을까요? 기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미숙이 지연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기석은 예전에 미숙이 근무했던 병원을 떠올려 봤습니다. 혜란이 입원했던 그 병원에서 미숙도 간호사로 일했었어요. 혹시 그때 지연과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지연도 간호사였으니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기석은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직접 미숙을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연락처도 바뀌었을 테고요. 기석은 혜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미숙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숙 언니요? 한 5년 전에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들었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기석은 답답했습니다. 미숙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혀내야 했어요. 그때 기석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병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었어요. 미숙이 예전에 일했던 그 병원 말입니다.
혹시 퇴사할 때 주소를 남겼을지도 몰랐어요. 기석은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그곳에서 근무했던 정미숙이라는 간호사를 찾고 있는데요. 정미숙 간호사요? 어떤 일로 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그분의 처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석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다렸어요. 과연 미숙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까 정미숙 간호사는 현재 대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정확한 주소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지만 병원 이름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기석은 그 정보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미숙을 찾을 단서를 얻었어요. 이제 직접 만나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전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석은 기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어요. 과연 미숙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처형이지만 10년 가까이 연락을 하지 않았던 사이였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결혼식 영상에 대해 묻는다면 미숙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기석은 택시를 타고 미숙이 근무한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병원이었어요. 간호사실에서 정미숙을 찾는다고 하니 직원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숙은 내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기석이 병동 문 앞에 서 있을 때 미숙이 나왔습니다. 62세가 된 미숙은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반백이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미숙은 기석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기석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미숙 씨,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로 온 건지 알 것 같은데. 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기석은 이 시간 동안 병원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그동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숙을 추궁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 6시가 되어 미숙이 카페테리아로 왔습니다. 간호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제 결혼식에 대해서 아시죠?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에서 영상이 나온 일 말입니다. 그 영상을 누가 준비했는지 알아냈어요. 그제야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기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길래? 미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는 것 같았어요. 그 영상은 내가 준비했어. 내가 예식장에 가져다 준 거야. 역시 그랬군요. 하지만 왜요? 저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야. 너한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한테 원한이 있는 거야. 그 여자요? 지연이를 말하는 건가요? 윤지연 그 여자 말이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미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석은 당황스러웠어요. 미숙이 지연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이를 어떻게 아세요? 혹시 예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만난 적이 있냐고?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야? 기석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숙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는 남편이 있었어. 의사였지. 외과 과장으로 일하던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윤지연이라는 여자가 우리 병원에 왔어. 미숙은 과거를 회상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때가 10년 전쯤이었다고 했어요. 지연이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성실하고 착한 줄 알았어.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지. 무슨 일이요?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빠진 거야. 지연이가 일부러 유혹한 거였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분노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완전히 그 여자에게 홀린 것 같았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 여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나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지. 임신 중이셨다고요? 그럼 아이는? 유산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기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숙에게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남편이 그 여자 때문에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병원 자금을 빼돌린 거야. 그 여자를 위해서 말이야. 결국 사고로 죽었지. 음주운전하다가.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석도 마음이 아팠어요. 처형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이한테 복수를 한 거군요. 그런데 어떻게 제 결혼 소식을 아셨어요? 혜란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말했어. 나중에 내가 다시 결혼하면 조심하라고. 특히 나이 어린 여자는 더욱 조심하라고 했거든. 혜란이가요? 내가 지연이와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름이 익숙했어. 알아보니까 바로 그 여자더라고. 그래서 너를 지켜봤지. 결혼식 날짜도 알아내고 복수할 기회를 기다렸어. 미숙의 고백을 들으며 기석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미숙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도 피해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미숙 씨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그것까지 계산하고 복수한 거예요? 미안해, 기석아. 나도 내가 상처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그 여자를 그냥 둘 수 없었어. 내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야. 복수를 위해서 너까지 희생시킨 거니까. 하지만 그 여자의 정체를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미숙과의 만남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기석의 마음은 더욱 무겁졌습니다. 미숙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했어요. 과연 지연이 정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미숙이 복수심에 사로잡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요? 기석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기석은 컴퓨터를 켰어요. 지연의 과거 경력을 조사해 보려고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지연이 근무했던 병원들을 찾아봤어요. 이력서에 적혀 있던 병원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미숙이 말했던 그 병원도 있었어요. 10년 전에 지연이 그곳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그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어요. 혹시 윤지연이라는 간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전쯤에 그곳에서 근무했던 윤지연이라는 간호사에 대해 문의하고 싶은데요. 어떤 일로 문의하시는 건가요?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경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하지만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근무했었는지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윤지연 간호사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석은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과연 미숙의 말이 사실일까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윤지연 간호사는 2014년에 저희 병원에서 근무했던 기록이 있네요. 하지만 중도에 퇴사하셨어요. 중도에 퇴사했다고요? 혹시 이유를 아세요? 그건 좀 복잡한 사안이라서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기석은 더 이상 전화로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기석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지연이 일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원무과에서 지연의 근무 기록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저는 윤지연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분의 근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상급자를 불러왔어요. 나이가 지긋한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윤지연 간호사 말씀이신가요? 그분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나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기석을 안내했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연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서 문제를 일으켰어요. 무슨 문제요? 병원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외과 과장이었던 정 과장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정 과장이요? 혹시 정미숙 간호사의 남편 말인가요? 아, 그분을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정 과장님 남편 말이에요. 그분이 병원 운영 자금을 빼돌렸는데 윤지연 간호사와 관련이 있었어요. 기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 과장이 윤지연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녀를 위해 병원 자금을 사용했어요. 호텔비, 선물가, 심지어 그녀의 빚까지 갚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나요? 결국 감사에서 발각되어서 정 과장은 해임되고 윤지연 간호사도 해고되었어요. 그 후 정 과장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셨고요. 기석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정말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혹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공식 기록은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신문 기사는 남아있을 거예요. 당시 꽤 큰 사건이었거든요. 기석은 병원을 나와서 근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10년 전 신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연 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있을까요? 한참을 뒤지다가 드디어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병원 외과 과장, 공금 횡령 혐의로 해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미숙과 병원 직원이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정모 과장이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병원 자금을 유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병원 자금 횡령 관련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 과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석은 신문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연이 숨겨온 과거가 이렇게 어둠침침한 것이었다니. 도서관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녀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연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도 궁금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기석은 휴대폰을 꺼내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지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기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혹시 지연일까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기석 씨인가요? 저 윤지연이에요. 지연이, 어디 있어? 왜 연락도 안 했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모든 걸 들켰죠?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숨긴 과거를 다 알아냈어. 미숙 씨도 만났고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봐. 만나서 이야기하자. 안 돼요. 저는 오빠를 볼 면목이 없어요. 지연아, 만나자.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듣고 싶어?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나요. 그래도 만나야 해.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지연은 한참 망설이더니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지방의 한 모텔이었어요.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석은 지연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곳은 낡은 모텔가였어요.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허름한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기석은 지연이 말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어요. 카운터에서 방 번호를 확인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곰팡이 냄새가 났고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기석은 203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지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기석이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연이 나타났지만 예전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어요. 오빠, 정말 왔구나. 들어와. 모텔 방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침대와 작은 테이블,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어요. 지연은 침대 끝에 앉았고 기석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걸 알았죠? 제가 숨겨온 과거를 다 알아낸 거죠? 네, 다 알아냈어요. 미숙 씨한테도 들었고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신문 기사까지 봤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빠를 속인 거 정말 죄송해요. 왜 그런 일을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였나요?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던 건가요? 지연은 고개를 젓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 동안 울다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빚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버지 병원비, 제 학자금 대출, 이것저것 합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분을 좋아했어요. 나이도 많고 의사라서 의지가 되는 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이 저한테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집착이라고? 병원 자금까지 써가면서 저한테 선물을 사주고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는 그만하자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스캔들이 터진 거군요. 제가 나쁜 여자예요. 기혼자를 유혹하고 그분의 가정을 파괴한 거잖아요. 미숙 언니도 그때 임신 중이었다는데 유산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기석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연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을 파괴한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병원에서 해고된 후에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과거를 감추고 새로 시작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오빠를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오빠가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가 프러포즈 했을 때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숙 언니가 저를 알아본 거죠? 결혼식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면서 복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했구나. 정말 무서웠어요. 오빠한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식 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군요. 제가 정말 나쁜 여자예요. 오빠를 속이고 과거를 감추고 저는 행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연은 침대에서 내려와 기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며 울부짖었어요. 오빠,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오빠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기석은 그런 지연을 내려다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과 분노도 느껴졌어요. 지연아, 일어나. 사랑이라고 하지 마. 정말 사랑했다면 진실을 말했어야지. 하지만 오빠, 제가 정말 사랑은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야. 사람의 마음은 거래가 아니야.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사기야. 오빠, 제발.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연과 이야기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가겠어.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빠, 가지 마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주는 거야.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신뢰가 없어. 기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모텔을 나와서 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석아, 나 병원에 입원했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가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더라. 어느 병원에 계세요? 지금 갈게요. 기석은 급하게 대전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미숙을 찾았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숙 씨, 괜찮으세요? 미숙은 기석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복수를 위해서 너까지 상처 주게 되었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몸부터 추스리셔야죠. 나는 죄인이야. 동생의 복수를 했지만 결국 내 영혼이 더 병들었어.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더라. 미숙 씨, 혜란이한테도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너무 원한에 사로잡혀 살았어. 기석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모든 게 끝났으니까. 기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의 복수심도 지연의 거짓말도 모든 것이 슬프게 느껴졌어요. 미숙이 입원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기석은 매일 병원을 찾아가 미숙을 돌봤어요. 하지만 미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스트레스성 심장질환이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기석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와주니까 마음이 놓여. 당연한 일이에요. 혜란의 언니이시잖아요. 미숙은 기석의 손을 잡고 힘없이 말했어요. 나 곧 혜란이한테 갈 것 같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 몸을 제일 잘 알아. 얼마 남지 않았어.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석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기석을 불렀습니다.
기석아, 내 침대 밑에 있는 가방 좀 가져다 줄래? 기석은 가방을 꺼내서 미숙에게 건네줬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 나중에 내 무덤에 놓아줘. 무슨 편지예요? 혜란이한테 쓴 편지야.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았어. 미숙 씨, 기석아, 나는 복수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 용서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지. 미숙은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석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기석은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미숙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기석이 맡았습니다. 미숙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거든요.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미숙이 원했던 대로 혜란의 묘 근처에 안장하기로 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미숙의 동료 간호사들과 기석만 참석했어요. 조용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미숙의 유골함을 들고 묘지로 향하는 길에 기석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떠난 미숙이 안타까웠습니다. 묘지에 도착해서 미숙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간단한 묘비에는 정미숙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석은 미숙이 부탁했던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어요. 편지를 열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미숙의 마지막 유언이었으니까요. 미숙 씨, 이제 편히 쉬세요. 혜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석은 묘비에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편지가 살짝 열렸어요. 글귀 일부가 보였습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나도 편히 가련다. 기석 씨, 부디 행복하길. 기석은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숙의 마지막 마음이 느껴졌어요. 혜란의 묘로 걸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미숙 씨가 너한테 갔어. 많이 외로웠을 텐데 이제 같이 있을 수 있겠네. 기석은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10년 전 혜란과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원래는 지연에게 줄 생각이었던 반지였어요. 이 반지는 여기 두고 갈게. 이제 정말 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반지를 묘비 앞에 놓고 기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아픔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온 기석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터넷에서 시골 지역의 교회들을 찾아봤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봉사하며 살고 싶었거든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목사님께 연락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기석은 짐을 정리해서 그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고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주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식사 준비, 청소, 병원 동행 같은 일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석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서울에서 온 새로운 봉사자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석 씨는 어떻게 이런 시골까지 오게 되셨어요? 서울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새로 시작하려고 왔어요. 그렇구나. 우리 마을이 조용해서 마음 치유하기에는 좋을 거예요. 며칠 후 기석은 마을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곳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고아원에는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원장님이 기석을 반겨주었어요. 기석 선생님이시죠? 목사님께 들었어요.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기석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금세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 서울은 정말 큰 도시지? 네, 빌딩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우리도 서울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크면 갈 수 있을 거야. 그날부터 기석은 일주일에 2번씩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책도 읽어주었어요. 점점 아이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기석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들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려요. 어디서 딴 거야? 마당에서 예쁜 꽃이 피어서 따왔어요. 아저씨가 웃으면 더 잘생겨 보여요. 고마워. 정말 예쁜 꽃이네. 기석은 그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기석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석은 작은 방에서 그 꽃을 물에 꽂아 두었어요.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어요. 교회 종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기석은 창가에 서서 마을 풍경을 바라봤어요. 복수도 원한도 배신도 이제 멀게 느껴졌습니다. 용서는 결국 나를 구원하는 일이었다. 기석은 그런 생각을 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